안녕하세요. 편안하고 무해한 독서 감상을 지향하는 이곳은 한주의 책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팟캐스트의 진행자 한주입니다. 제 눈앞에 사과 하나가 있습니다. 사과는 과일의 한 종류로 빨간색을 띱니다. 그런데 빨간색을 띈다는 것은 우리가 빨간색으로 인식했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사과의 원형은 빨갛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 눈앞에는 사과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이브는 사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즉 사과는 유혹, 타락을 의미하지만 이로 인해 아담과 이브는 선악을 알게 되고 인간의 의식과 지식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먹는 것은 인간에게 이로운 행위였을까요? 네. 하루 한 알 사과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처럼 사과는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 한 알로도 다양한 갈래의 이야기들을 펼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생각해냄과 동시에 이것들을 결국 하나의 주제로 귀결시키는 미친 천재 작가의 작품에 대해 오늘 감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픽션들입니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좋아하는 마음으로 호기롭게 선택했지만 컴퓨터를 켜고 텅 빈 화면을 보는 순간 좌절했습니다. 그의 이 대세계관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일단 저는 보르헤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의 영향력을 보여주듯 정말 많은 논문들과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하나 둘 읽기 시작하는데 점점 더 보르헤스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르헤스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순수한 방법으로 이 책을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 작품 위주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이 픽션들에 담긴 작품들은 사실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 픽션들 안에 있는 모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르헤스의 작품은 하나의 미로처럼 굉장히 무질서하지만 그 안에 질서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저의 해석이 맞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는 보르헤스의 열렬 팬이 조금은 자주적인 해석을 한다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그래도 작가님 소개를 간단히 해볼 텐데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1899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영향으로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여러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었고, 그만큼 다양한 문학을 경험하며 그만의 문학론을 구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엄청난 다독가로도 유명했는데요. 그래서 1921년 문학 잡지 프리스마를 창간하고 2년 뒤 그의 첫 시집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열기를 출간합니다. 그리고 1944년 쓰인 오늘의 이야기 픽션들과 1949년 알레프라는 단편 소설집을 통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하는데요. 이 두 작품집은 보르헤스의 대표작이자 그만의 독창적인 상상력과 철학적 깊이를 잘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유전적 영향으로 인해서 시각장애를 겪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확대되고 깊어지는 통찰을 통해서 철학, 신화, 역사, 문화 등 정말 다양한 주제를 넘나드는 작품을 써내려 갔습니다.
또한 그의 문학적 영향력은 스페인어권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미국 포스터 모더니즘 문학에 시작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었고, 제라르 주네트, 미셸 푸코, 움베르코 에코, 밀란 쿤데라, 토머스 핀천 등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작가들이죠.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작가들,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정말 천재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르헤스의 업적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보다 보르헤스라는 사람 자체를 알아야 그의 작품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책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보르헤스와 나라고 하는 제이 파리니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소설가 제이 파리니가 젊은 시절에 보르헤스와 여행을 떠났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쓴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보르헤스가 어떤 인물인지 단번에 아실 수 있습니다. 정말 자기 작품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굉장히 또 해박하시기 때문에 여러 사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다 보니까 그 속도가 일반인들은 따라잡을 수 없어서 그의 말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조금의 시간이 필요한 이런 지식인적인 모습 말고도 인간적인 보르헤스의 모습도 많이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보르헤스의 작품이 조금 힘드셨던 분들에게는 이 책을 먼저 읽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단편 소설집 픽션들에 담긴 작품들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제 애정을 마구 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에 포함된 첫 번째 작품은 틀렌, 으쿠바르, 오르비스 테르티우스입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첫 작품부터 정말 압도적입니다. 작품의 주인공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우쿠바르라는 지역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친구가 봤다던 그 백과사전을 뒤져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우쿠바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구의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다음 날 친구에게 전화가 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백과사전에는 우쿠바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그 백과사전을 실제로 보게 되고 어제 찾았던 백과사전과 같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917 페이지, 하나는 921 페이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가지고 있던 백과사전에만 우쿠바르의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함을 느낀 주인공과 친구는 국립도서관에 가서 우쿠바르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지만 결국 아무런 자료도 찾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의 해프닝처럼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인공은 자신의 지인 허버트 애쉬가 죽기 전에 술집에 놓고 갔던 책 한 권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책에서 우쿠바르라는 단어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쿠바르의 환상적인 지역이라고 이야기되는 틀렌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 책의 이름은 틀렌 제1백과사전 11권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틀렌의 우주관, 언어학, 철학 등 여러 가지 사상들이 소개되어 있었는데요. 재미있었던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면 틀렌은 이론론 혹은 관념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문학 여경에서는 저자명을 따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작품들이 단 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도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복제로서 물건을 생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두 사람이 하나의 연필을 찾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연필을 찾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두 번째 연필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같은 연필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연필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를 흐레느르라고 하고 틀린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건을 생산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말 기발하지 않아요? 그리고 틀렌의 사물들은 이렇게 어떤 물건을 인식함으로써 생기는 생산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망각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틀렌에는 거지가 찾아오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존재했는데 그가 죽자마자 문지방 역시 사라져 버렸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때때로 새 몇 마리, 말 한 마리가 원형 극장의 자네들을 구하기도 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문장은 뒤에서 또 나올 예정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의 묘미는 바로 이어지는 작가의 1947년의 후기,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시점에서 7년 뒤에 쓴 글인데요. 하나의 전설처럼 느껴졌던 틀렌의 존재를 이 후기에서는 조금 더 현실화시켜 줍니다. 틀렌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와 함께 이미 우리 세계가 틀렌화되고 있다고 암시하는 글이 쓰여져 있는데요. 이 후기까지 다 읽은 저는 틀렌이 정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천재 보르헤스의 의도된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르헤스는 이것을 통해서 진실과 허구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보르헤스의 문학적 특징과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제가 이 작품에서 제일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론론을 믿는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였는데요. 사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 이론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세계를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모습은 정말 사실적이기도 정교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틀렌이 신화적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아닌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었어요. 요즘 유행하는 정치 드라마를 보면 일반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들리는 것, 보이는 것, 일어나는 사건들을 표면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떠한 의견과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정치적인 묘락이었다라는 설정들이 많잖아요. 이 틀렌도 어떻게 보면 소수의 인물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나라의 사상들이 틀렌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다고 암시하는 점이 소설적으로도 너무 재미있는 포인트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보르헤스가 의도한 것일까요? 다음 작품은 알모타심의 접근입니다. 이 작품은 독특하게 서평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알모타심으로의 접근이라는 책에 대한 서평입니다. 보르헤스가 잘 쓰는 기법 중에 하나죠. 한 세계가 있고 그 세계는 허구이고 그 세계를 다루는 그 세계 또한 허구인 이런 설정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르헤스의 작품을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서평 알모타심의 접근이 아닌 작가 미르 바하두르 알리의 소설, 그러니까 이 서평 속의 책 알모타심으로의 접근에 대한 줄거리를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봄베이의 한 법대생이 이슬람 교도인과 힌두교도 사이의 싸움에서 힌두교도인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찰에게서 가까스로 도망친 법대생은 가장 천한 계급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일종의 불법적인 행위와 시합을 벌이면서 그들의 삶에 적응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그는 진정한 신성함이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인물, 알모타심을 찾는데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1차적으로는 보르헤스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적 깨달음을 얻기 위한 노력과 그에 따른 성장,
그리고 알못하심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주인공이 점차 타인과 동일시하게 됨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더 높은 수준의 인간이 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보르헤스의 작품이 아니죠. 보르헤스는 이 이야기 초반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설은 1934년 판이고 이 소설은 1932년 판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판본이 또 하나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후반부에서는 이 두 버전의 책을 다양하게 해석함으로써 어떤 진리에 대한 해석이 절대적으로 하나의 과정이 아닌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로 성장을 이루고 이것을 해석하는 서평 역시도 다양한 버전의 책을 이용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게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 이 작품을 읽었을 때 이렇게까지 깊게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읽었을 때에는 '굳이 근데 왜 이 두 판본을 이야기하는 거지?' 라고 의문을 갖다가 번뜩 든 생각이었는데요. 이런 점에서 보르헤스와 같은 시대에 살지 못했다는 점이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르헤스의 작품들은 주석이 또 하나의 소설입니다. 그는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방대한 분량의 책들을 쓰는 행위, 그러니까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생각을 장장 500여 페이지에 걸쳐 길게 늘리는 짓은 고되면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신나간 짓이다. 이미 이러한 책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그것들에 관한 요약, 즉 논평을 제공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그런 작품들 역시 책이라는 불완전함을 지니고 있으면서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중언부언하다. 더 분별력이 있고 더 요령 없고 더 게으른 나는 가상의 책 위에 주석을 쓰는 편을 택했다. 그러니까 이 보르헤스의 주석을 사용하는 어떠한 유머도 꼭 잊지 말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입니다. 이 작품 또한 허구의 한 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은 피에르 메나르가 쓴 돈키호테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글씨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써져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다른 글, 그리고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보다 더 풍부한 글이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런데 이 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점점 납득이 가기 시작합니다. 돈키호테에 대한 나의 일반적인 기억은 망각과 무관심 때문에 단순화되어 있어. 그건 아직 집필되지 않은 어떤 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막연한 이미지에 가까울 거야.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다면 내 문제가 세르반테스가 겪었던 문제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나의 자상한 선구자는 우연과의 협력을 거부하지 않았어. 그는 타성적인 언어와 상상에 이끌려 약간 마구잡이로 그 불멸의 작품을 써내려갔어. 나는 그의 우발적인 작품을 문자 그대로 다시 쓴다는 신비로운 의무를 떠맡은 거야. 나의 이 고독한 놀이는 서로 정반대인 두 가지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첫 번째 법칙은 내게 형식적이거나 심리적인 변수들을 시험해보고 만들어주고 있어. 두 번째 법칙은 원래 작품을 위해 그런 변수들을 희생시키고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런 희생을 합리화시켜주지. 이런 인위적인 두 개의 문제에 더해 이 계획이 본질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어. 17세기 초에 돈키호테를 쓴다는 것은 일리가 있었고 반드시 필요했으며 거의 숙명적인 작업이었지. 하지만 20세기 초에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아주 복잡한 사건들로 가득한 300년이란 세월이 헛되이 흘러간 것만은 아니야. 그런 사건들 중 단 하나만 언급하자면 그것은 바로 돈키호테야.
그러니까 피에르 메나르에게는 돈키호테라는 작품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읽은 기억이 뚜렷하지 않았는데, 이런 감각을 작가가 어떤 글을 쓰기 전에 막연히 떠오르는 이미지와 동일시한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르반테스는 자신의 상상력에 이끌려 우연히 돈키호테를 쓴 것이라면, 피에르 메나르는 자신의 가치관, 언어, 외부 변수, 그리고 17세기에서 20세기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을 배제하고 돈키호테를 써내려 갔고, 또 동일한 텍스트라 할지라도 현대의 맥락에서는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 속 주인공은 이것이 엄연히 다른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작품을 보고 그대로 베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돈키호테를 쓴 것이니까요.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정말 만약에 정말 우연치 않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과연 우리가 표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피에르 메나르는 자신이 스페인어를 배우고, 여기서 피에르 메나르는 프랑스인입니다. 스페인어를 배우고 가톨릭 신앙에 귀의하고 1602 년부터 1918 년까지의 유럽 역사를 잊어버림으로써 세르반테스가 되는 방법을 쓸 수 있었지만, 이것은 지나치게 쉽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공은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자는 오히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만 그 작업은 애초부터 불가능했고, 처음 고안한 방법은 그런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불가능한 일들 중에서도 가장 흥미가 떨어지는 방법이었다. 어쩌면 세르반테스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면 이것은 모방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가장 흥미가 떨어지는 방법이라고 얘기함으로써 보르헤스는 우리를 더 복잡한 문제로 끌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한 번 보르헤스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고민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꼭 완벽하게 똑같지 않더라도 비슷한 뉘앙스로 쓰인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또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에르 메나르가 만든 이 새로운 기법 때문에 일어나게 된 문학적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또 자화자찬하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저작권이나 표절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보르헤스에게 또 한 번 감탄을 했던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작품은 원형의 페어들인데요. 이 작품 또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반전의 반전을 담은 그런 글이었는데요. 이 글의 주인공인 마법사는 굉장히 지친 상태로 옛날 화마가 삼켜버린, 지금은 쓰지 않는 한 신전에 도착합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신전이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목표는 바로 한 명의 사람을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꿈꾸는 것이었어요. 마법사의 처음 꾸는 꿈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점차 꿈들이 논증적 성격을 띠게 되고, 꿈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꿈꿀 하나의 영혼을 찾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자신의 목표를 이룰 만한 인물을 찾게 되는데, 여기에서 재앙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마법사의 정신이 또렷해지기 시작하면서 꿈에서 빠져나와 버린 것이죠. 마법사는 절망하면서 몸을 일부러 지치게 만든 뒤에 다시 꿈을 꾸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인물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법사는 다짐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고.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꿈을 꾸지 않겠다고. 그리고 대망의 날,
마법사는 정성스레 강물에 몸을 정화하고 행성의 신들에게 경배를 한 다음 본격적으로 꿈을 꾸는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꿈에서는 아주 작은 아기의 형태의 인물을 꿈꾸게 되는데요. 마법사는 매일 밤마다 아기를 키워가듯 얼굴을 만들고 장기를 만들고 그렇게 하나의 완전한 소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마법사는 자신의 초보적인 제작에 후회를 하면서 자신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신전의 석상에게 간청을 하는데요. 그날 마법사는 자신이 키울 소년의 목표에 대해서 꿈꾸게 됩니다. 그것은 호랑이와 말 사이에서 태어난 흉측한 잡종이 아니라 동시에 사나운 두 동물이었을 뿐 아니라 황소이기도 했고 장미나 폭풍이기도 했다. 여러 가지 형상의 이 신은 속세에서의 자기 이름은 불이며 바로 그 원형의 신전, 그리고 그와 비슷한 다른 신전들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숭배했으며 남자가 꿈꾸었던 환영에게 마술적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불인 자신과 꿈꾸는 남자를 제외한 모든 창조물들이 그 환영을 뼈와 살로 이루어진 실제 사람이라고 믿게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새로 창조된 그 인간에게 제의를 가르친 다음 강 아래의 피라미드들이 아직 남아있는 부서진 다른 신전으로 보내 그 허물어진 신전에서도 자신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라고 꿈꾸는 사람에게 명령했다. 그러자 꿈꾸는 사람의 꿈속에서 꿈꾸어진 소년이 잠을 깼다. 이 마법사는 신의 계시에 따라 그 소년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결국 떠날 준비가 된 소년이 자신이 환영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마법사는 아기가 교육받았던 몇 년간의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표를 이룬 마법사는 황홀경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마법사는 그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북쪽 신전의 어떤 마법사가 불에 타지도 않고 불 속을 걸어 다닌다고요. 그는 두려워졌습니다. 자신의 아들 같은 소년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어 착잡한 삶을 살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이때 자신이 있던 신전에 불이 났고 순간적으로 마법사는 물속으로 도망치려고 하다가 죽음이 자신을 데리러 왔다는 것을 감지하고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불길이 그를 쓰다듬고 아무런 열기도 없이 아무것도 그를 연소시키지 않은 채 그를 뒤덮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남자는 안도감과 동시에 어떠한 치욕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남자 또한 또 다른 사람의 환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허구인 꿈과 현실을 교묘하게 섞어가면서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인 주제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 없이도 스토리적인 측면만 봐도 꿈으로 한 사람을 만든다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역할인 줄 알았던 마법사가 결국 자신도 하나의 창조물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뭔가 겸손해지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또 제가 맨 처음 틀렌, 우쿠바르, 오르비스 테르티우스의 작품에서 마지막 문장을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작품 속에서 신전이 묘사될 때 원형의 신전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호랑이인지 말인지 모를 석상이 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상상의 세계였던 틀렌과의 연관성을 부여하면서 이 이야기의 신비감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바빌로니아의 복권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한 나라의 복권 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복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가상의 나라 바빌로니아가 등장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복권이 단순히 상금을 주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단순한 복권이었지만 점차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의 직업, 지위,
심지어 생사 여부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권 제도를 컨트롤하는 비밀 조직, 회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시스템이 이 사회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의 사람들은 이것의 정당성을 따지기보다는 자유의지를 잃고 복권의 결정에 순응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작품은 어떤 사회의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믿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것을 인간의 의지로 과연 개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는 작품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르헤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철학 이론은 처음에는 세상을 그럴듯하게 묘사한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것은 철학사의 한 장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보르헤스의 작품은 거대한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사람들의 허무주의를 이끌 수 있는 여지가 많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보르헤스라는 작가를 알고 난 뒤에 그의 작품을 읽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가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탐구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는 허버트 퀘인의 작품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작품 역시도 가상의 작가 허버트 퀘인의 작품들을 분석하는 서평의 형식을 띠고 있는 소설인데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가상의 작가가 아닌 보르헤스의 창작론이 담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상의 작가 허버트 퀘인의 목소리를 빌려서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소설을 위해 대칭이나 자의적 법칙들, 지루함 등 모든 놀이의 근본적인 특징들을 이용했네. 이 작가는 이야기를 만들 때에는 1장을 기준으로 2장, 3장, 4장은 1장에서 나오는 날에 전날 저녁에 대한 이야기를 3가지 측면에서 풀어내고 그 전날 저녁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2장, 3장, 4장을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전날 저녁의 이야기로 갈라지면서 총 9개의 소설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상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초자연적인 소설이 될 수도 있고 탐정 소설이 될 수도 있고 공산주의 소설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 이 이야기는 한편의 소설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펼쳐졌던 5개의 소설과 앞으로 펼쳐질 소설들에 대한 창작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 같기도 했고, 특히 마지막 이야기인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이라는 작품에서는 실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플롯이 등장하기 때문에 요 구성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이자 아마 픽션들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기도 할 텐데요. 바로 바벨의 도서관입니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책 이야기, 도서관 이야기에서 바벨의 도서관이라는 단어는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바벨의 도서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한한 도서관을 배경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도서관은 우주의 모든 책들을 포함하고 있고 각각의 책들은 무작위로 배열된 25개의 기호, 알파벳 22개, 마침표, 쉼표, 공백으로 구성된 방대한 양의 텍스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책을 소장한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행복을 선사했는데요. 개인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에 대한 답이 이 도서관의 어느 곳인가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답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무한한 책들의 도서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류에 관한 기본적인 수수께끼들, 예를 들면 도서관에 기원이 쓰여진 책을 찾으려 하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무한한 책들을 줄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책들을 없애는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너무나 방대한 자료 앞에서 이것은 굉장히 극소량이었고, 또한 각각의 책은 유일무이한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긴 했지만, 이것에 대한 불완전한 복사본이 또 하나의 책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 작업은 결국 무의미한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나머지의 모든 책에 아무 해독서이면서도 완벽한 개론서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생겨났는데요. 한 사서가 그 책을 보았고, 그래서 그 사서는 신과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찾는, 이 사서를 찾는 행위 또한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가 왠지 낯설지 않게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저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진리를 찾는, 사상을 찾는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현실 세계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보르헤스는 도서관을 통해서 인간 사회의 모습을 그려내고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와 지식이 얼마나 희미하고 잡기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바벨의 도서관이라는 작품은 철학자나 여러 지식인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서는 작가가 우리에게 조그만한 희망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나는 방금 무한히라는 말을 썼다. 나는 순전히 관용적인 수사 표현으로 이 부사를 포함시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세계가 무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엉뚱하지 않다는 것이다. 세계를 유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먼 곳에 있는 복도와 층계와 육각형 진현실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끝날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반면에 세계를 한계가 없는 것으로 상상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책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있다. 나는 그 오래된 문제에 대해 도서관은 무한하지만 주기적이다 라는 말로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만일 어느 영원한 순례자가 어떤 방향으로건 도서관을 지나갔다면 수세기 후에 그는 동일한 책들이 동일한 무질서가 반복되면 질서가 될 것이다. 진정한 질서가 속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나의 고독함은 그런 우아한 희망으로 기뻐한다. 드디어 이 파트의 마지막 이야기,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입니다. 이 작품은 서문에서도 작가가 탐정소설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은 앞에서의 7편의 어느 작품들보다도 쉽고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반전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저는 이 작품이 지금 쓰인 소설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굉장히 세련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설은 영국과 독일의 전쟁 중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스파이로 잠복해 있던 주인공은 자신의 동료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 자신의 차례라는 것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사무실에서 신문이나 보면서 탱자탱자 시간을 보내고 있을 자신의 대장에게 이 영국 표병대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일단은 도망을 치기로 하는데요. 전화번호부에서 이 소식을 전달해 줄 만한 인물을 찾아내고 그 인물이 사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스티븐 엘버트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박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어떤 기시감 같은 걸 느끼게 되는데요. 바로 이 박사가 자신의 선조였던 추이펀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파이는 중국계 인물입니다. 그의 선조인 추이퍼는 굉장히 유능한 지식인이었지만 은퇴 후 쓴 한 권의 책이 대중들에게 실패한 작품으로 여겨지고 또 그가 만들었다던 미로는 아무도 찾을 수 없게 되면서 그의 자손들은 그의 최종 목표에는 실패했다고 여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스티븐 박사에게 흥미로운 사실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 미로가 그 책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미로처럼 쓰여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읽어갔을 때에는 그 메시지를 진정으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엉뚱하게 읽히는 원인이자 이 소설의 주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시대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그가 형이상학적이고 신비주의적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그의 삶은 그런 사실을 충분히 확인시켜 줍니다. 철학 논쟁이 그의 소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모든 문제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불가해한 시간의 문제만큼 그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으며 그를 괴롭히지도 않았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시간에 대한 것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이라는 소설에서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그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런 의도적인 삭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나는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모두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이었다. 우리들은 토론을 벌였다. 마침내 스티븐 엘버트가 내게 말했다. 해답이 장기인 수수께끼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될 유일한 단어가 어떤 것이지요? 나는 잠시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대답했다. 장기라는 단어지요. 그러자 엘버트가 말했다. 바로 그것입니다.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은 거대한 수수께끼이거나 비유이며 그 주제는 시간입니다. 깊숙이 숨겨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 단어를 항상 생략하는 것, 서투른 은유와 너무나도 분명한 완곡어법을 사용하는 것, 그 단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가장 명확한 방법이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은 불완전하지만 그릇되지는 않은 우주의 이미지입니다. 뉴턴이나 쇼펜하우어와는 달리 당신의 조상은 통일적이고 절대적인 시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한하게 연속된 시간들을 믿었어요. 분산되고 수렴되고 병렬적인 시간들로 구성된 점차로 커져가는 어지러운 시간의 그물망을 믿었던 거지요. 서로 가까워졌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서로를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수백 년 동안 서로를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들로 이루어진 직물은 모든 가능성들을 포함합니다. 그런 대부분의 시간 속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 속에서 당신은 존재하지만 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시간 속에서 저는 존재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시간의 경우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연히 제게 호의를 베푼 이번과 같은 경우 당신은 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경우였다면 당신은 정원을 가로지르다가 죽어있는 저를 발견했을 겁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저는 지금처럼 똑같은 말을 하지만 하나의 실수, 즉 유령이지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주인공은 쎄한 느낌을 받게 되고 자신의 동료를 죽인 사람이 자신을 죽이러 왔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리볼버 권총을 꺼내서 박사 스티븐 엘버트를 사살합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체포가 되지만 자신의 계획은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되는데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뭔가 평범한 사람들이 읽었던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주인공이 박사를 죽인 이유는 분명 존재합니다. 바로 자신이 스티븐 엘버트라는 사람을 살해했다는 것이 신문에 났고 그 신문을 자신의 대장이 읽고 영국 표병군의 위치를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바로 엘버트였습니다. 지금 읽어도 굉장히 세련됐다고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 제가 제일 흥미로웠던 부분은 바로 다중우주론이 등장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사람들도 이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문학적으로 녹이고 조금 더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보르헤스가 굉장하다는 생각을 또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다른 작가들도 이 보르헤스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금은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소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이 어떤 선택에 의해 여러 갈래로, 여러 결말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스티븐 박사와 주인공의 대화에서도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이야기에서는 적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어떤 결말을 만들어내는 선택지가 그 인물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 파트에 8개의 단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번 편은 2부로 잘라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파트인 기교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주 토요일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아직 픽션들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기다리시는 동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읽어보셨던 분들도 또 한 번 읽어보시면 뭔가 새롭게 보이는 무언가를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그럼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